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20강 국민왕의 개혁과 신진 세력의 등장 되겠습니다. 이기적으로는 14세기 중엽부터 말경에 해당하는 시기로 교과서상으로는 46쪽 미래인 교과서 기준 4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 말의 국민왕의 개혁과 이 시기에 등장한 신진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왕의 개혁. 국민왕이 등장한 시기는 14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이 14세기 중반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해당되냐면 원명교체기에 해당됩니다. 중국에 있어서 원명교체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즉 원나라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반대로 한족이 새롭게 세운 이 명나라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원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이 중국을 다시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힘이 강화되던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이처럼 원의 힘이 약화되다 보니 고려 내에 원의 간섭 자체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드디어 개혁을 추진했던 분이 국민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려 왕조사에서 단독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분이 바로 이 국민왕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민왕의 개혁 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나는 반원개혁, 그리고 한 가지는 왕권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반원개혁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근문 세력들이 되겠죠. 특히 친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과 같은 이러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또한 고려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었던 내정 간섭 기구 있었죠. 정동행성, 그죠? 이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배제하고 이문소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개혁을 실시하고, 또한 격화된 관제도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관제도 다시금 회복을 해서 중서문화성이라든지 상서성 등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또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영토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영토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간섭기 때 영토를 상실당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쌍성 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탐라 총관부를 원나라가 설치해서 이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했는데, 동령부라든지 그리고 탐라 총관부 같은 경우는 공민의 앞쪽의 왕이 충렬왕 때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쌍성 총관부, 즉 철령 이북의 땅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변발과 같은 몽골풍 등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국민왕의 대표적인 개혁이 반원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실시하던 중에 자기의 부인이었던 노국공주가 죽게 됩니다. 이 노국공주가 죽게 됨으로써 상실감을 매우 크게 받았고, 한동안 개혁을 멈추고 있다가 이후 이 신돈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신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개혁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실시했던 개혁이 바로 왕권 강화 개혁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는 왕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 누구를 등용해서 이런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신돈을 등용하고, 이 신돈에게 막강한 권력을 줬다고 합니다. 99개의 권한을 줬다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 강화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억울하게 토지를 뺏겼거나 혹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찾아서 이를 풀어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한 국가의 재정도 강화시켜 나갔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신집권기에 인사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죠. 바로 정방입니다. 그래서 이 정방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정방을 폐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방을 폐지시키고 인사권을 장악한 이후에 새롭게 대대적으로 등용한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때 공민왕 시기에 대대적으로 등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크게 지금 보다시피 반응개혁, 그리고 하나는 왕권 강화 개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금문 세족의 반발과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던 신돈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민왕도 시해가 되면서 끝내 이 개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어쨌든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서 반응개혁과 왕권 강화 정책을 여러 개혁을 실시를 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더라.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진 세력의 등장이 되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신진 세력의 등장. 여기서 말하는 신진 세력은 크게 두 세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진 사대부, 또 하나는 신흥 무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공민왕은 14세기 중엽에 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죠.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민왕의 개혁을 지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신진 사대부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신진 사대부들이 드디어 물론 공민왕 때는 아직까지 완전한 토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차근차근 권력을 획득해 나가고 힘을 키우고 나감으로써 고려 말에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게 되고, 고려 말에는 이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상당히 성미학 세력이면서 또한 친원이 아니라 친명에 가까운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때 새롭게 등장한 한 세력이 누가 되겠다? 신진사대부. 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복습을 해보면 10에서 11세기 때 적어보겠습니다. 10에서 11세기 때 성장한 북방민족이 바로 거란족이었죠. 그래서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12세기 때 성장한 세력이 여진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또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끝내 군신관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3세기에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을 했던, 간접적 지배를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족이죠. 이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 참고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원나라의 간접적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원나라가 점점 약화되고 이 한족이 이 홍건적이라 해요. 붉은 두근을 두르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세력이 강화되면서 이 홍건적에 의해서 나중에 이 명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도 쳐들어오느냐? 또 고려까지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홍건적과,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면 외구의 침략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보시면 홍건적과 그리고 외구를 태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그런 세력들인데, 우리는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최영과 이성계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이성계가 실질적인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권력은 최영이 잡았지만 새롭게 완전히 등장한 세력은 이성계가 되겠죠. 때문에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의 일부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드디어 새롭게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과 이 시기 때 새롭게 성장한 두 세력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